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자격증 중에서 보안 쪽의 최고 권위 자격증이죠. RSMSP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정보보안 기사를 말씀드렸고 갑자기 RSMSP다 너무 급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RSMSP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도 주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게 많지는 않지만 문제 유형 및 문제에 대한 팁을 드려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안 자격증에 대한 취득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저희가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본 과정으로서 정보보안 기사와 CPPG가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력을 가지고 말씀드릴 내용들이죠. CSB나 PIA, ISO 27001 같은 국내 아니면 국제 자격증이고 이 모두 비용 또한 많이 비쌉니다. 이런 자격증에 대한 심화 과정을 마무리 지으신다면 이제 전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문 과정에는 RSMSP와 정보보안 관련된 뿐만 아닌 모든 IT에 대한 내용인 정보관리 기술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커리큘럼으로서 이번에는 전문 과정의 첫 번째 내용인 RSMSP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전문 과정 첫 번째 시간 R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입니다. RSMSP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 구현 등의 정보보호 관리 과정을 통해서 구현된 정보보호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PDCA 사이클로 반복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발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RSMSP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대해서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조 제3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RSMSP가 기존에 있던 ISMS에서 P인 개인정보까지 포함시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것과 같이 가기정통부에서 관련하고 있던 47조 RSMS, 기존 ISMS와 방통위 및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전부 포함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안의 최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자격증이자 인증체계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ISMS-PD에 대해서 누가 인증을 수여하고 누가 인증을 평가하고 검사를 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에 대해 수용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인증심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심사원은 하나의 자격증으로 매번 키사에서 뽑고 있고요. 그런 인원에 대해서 뽑아진 인원들만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MSP에 대해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키사에서 자격검정을 통해서 필기, 실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RSMSP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보안 분야의 최고 권위 자격증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격증과 달리 보안기사 같이 이런 서티피케이션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 라이센스 유형으로서 이것이 있어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 키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1,800명 이상의 응시자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이었던 2019년 기준 85명의 합격자가 나왔고요. 1,800명의 수험자에서 5% 수준의 합격률입니다. 타 자격증과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은 응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약간은 의아하신 분이 있으시던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타 자격증과 달리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정하기 위한 자격증으로서 이때 실제로 인증심사 나갔을 때는 김영란법까지 적용되시는 공무를 수행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주면서 실제 업무를 필요한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부담하고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800명 이상의 자격 요건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 시험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격 검정 방식은 필기가 있고요. 실제로 합격률이 5% 수준입니다. 실기는 지금까지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합격률이 50%에서 90%까지 합격률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기는 한번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번에 이 필기 합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기는 그 회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필기만 합격했을 때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5일 별도의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실기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을 봐서 그 통과하신 분만이 심사원이 되고요. 이때 필기를 통과했지만 실기 통과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회차에 다시 필기를 보셔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필기를 합격하셨지만 필기 때 실기 때 이과를 안 하신 분들,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몇 년간 시험을 보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주의하셔서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의 응시 자격입니다. 4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과 동등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 경력을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시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또는 IT 경력을 6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응시하시는 분들 자체가 경력 6년 이상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각 경력을 1년씩 가지셔야 되는데 보통은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보호 경력 많이 갖고 계셔도 개인정보 보호 경력을 별도로 1년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자격증 같은 부분으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학력 기준으로 전문학사의 경우엔 8년의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전문학사는 7년, 그 다음에 고졸의 경우 10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해당 경력은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경력에만 한해서 인정되며 학업 취득 기간과 유관 경력 기간이 중복된 경우 증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석사를 했다고 그 석사가 전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경력과 일자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ISMS 인증심사원 자격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보통 기사나 기술사는 자격 보유자도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응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ISSP 같은 경우는 공무 자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가 필요해서 국가에서 돈을 내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시험을 내가 책을 만들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정부가 돈을 내주고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중복해서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응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격검정 시험에서 실제 통과했지만 이거에 대해 불참한다는 응시가 불가되게 됩니다. 응시 시험에 대한 경력 제출 요건입니다. 박사의 경우 2년을 공보보호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석사 취득자나 아니면 보안기사, 시사, 시습의 경우에 1년이 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박사도 똑같이 2년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석사도 1년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고시인 PR 인력도 1년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관리사죠. 민간이지만 거의 독보적인 영향으로서 개인정보 영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개인정보관리사도
1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 2년, 기술사 2년, 감리사 2년입니다. 그리고 감리원은 1년, 그다음 석사 1년, 그리고 처리기사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경력의 각 1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안기사나 CPPC나 피해 같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없어도 실제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경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요. 경력 인정은 요건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자격증을 보안기사도 있고 CPPC가 있지만 나는 보안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면은 이런 시험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가끔씩 그 변호사나 법률에 준비하신 분이 시험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안기사 같이 정보보호 경력을 추가하신 다음에 보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120분 80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20분에 50문제 바뀐 이후에 30문제가 줄어들었죠. 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책 한 권을 봐야 됩니다. 2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내용이 많고요. 이따 좀 더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50문제 시험을 보시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3회차까지는 80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1회차는 100분위 기준 60점 기준이었는데 40명 미만의 합격자가 나옵니다. 문제 분석이 되지 않았고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책들도 다 달랐습니다. 문제가 다 틀렸고요. 그래서 점수가 전부 다 낮아서 다들 뽑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2회차입니다. 49개의 문제를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합격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때부터 어느 정도 문제가 분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나오면 문제가 풀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제 3회차죠. 이때부터 점수가 더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때는 이제 그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2회차, 3회차부터는 거의 뭐 축제예요, 축제. 1회차야 모르신 분도 있었는데 2회차부터는 이제 1000명이 넘어간 시험이 됩니다. 기존에 뭐 700명, 800명 수준이 아니고 2회차부터 1000명이 넘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많은 분들 시험 보십니다. 정보관리체계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 기술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기술사 분들도 합격기 위해 또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사 쪽도 경력이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시험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회차죠. 개인정보 포함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점만 통과되셔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의고사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분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많이 생겼고요. 제가 듣기로 기존에 있던 19년도만 해도 학원이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학원만 지금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3군데 수준이 뭐 그렇게 뭐 차이 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성숙해진 학원 자체가 3군데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관심 많이 갖게 되면 문제가 더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종 자료와 시험에 대한 분석이 되고 각종 학원들이 생겨나면서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ISMS 인원이 ISMS랑 P가 합쳐지면서 전환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환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러신 분들이 제 시험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이런 심사원이 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ISMS라든지 PIMS를 자격증이 있으셨던 기존 심사원들과 경쟁이 필수 불가결해졌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분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고요. 2010년도 기준 1100명 중에서 75명 합격, 60.8%. 그 다음에 2017년도죠. 1400명 중에 90명 합격입니다. 실기가 실제로 이때 40명 통과됐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2019년 또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합격자 중에 몇 분이 껴있겠죠, 실제로도. 그래서 1800명 시험, 88명 여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셨고요. 5% 정도가. 실제 통과도 한 85명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실기 통과를 많이 내셨는데, 실기도 안심할 수는 없다. 다만, 필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실기 떨어진 분들은 다시 2020년도 필기를 보셔야 됩니다. 엄청 어렵죠. 보통 보안기사나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 필기 합격하고 나서 2년의 유예가 두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유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회차에서 교육을 받고 그 회차에서 시험을 못 보거나 떨어지면 다음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합격자 100여 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 높고 합격자도 많이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게 실제로 많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나 이게 나옵니다. 인증심사원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어요. 인증심사는 보안 쪽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모든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마구잡이로 뽑아서 실제 심사 내보내면 그 기관들의 보안 담당자들이 요즘 상당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경력도 많고요. 불만은 마구 쏟아냅니다. 이게 인증심사에 대해서 내용이 틀렸다.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심사위원 내보내냐? 민원 받다 보면 힘들죠. 기사나 다른 적들도. 그래서 절대 인증심사에 대한 품이나 품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격률이 실제 진짜 심할 때는 실기까지 3%, 그 다음 평균적으로 5% 정도 시험을 꼭 봐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연일회잖아요. 그리고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시험을 본다면 분명 퀄리티나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연일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거기다 무료입니다. 왜 안 보세요? 경력이 되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면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난이도는 보안기사 필기가 별 1개죠. 별 5개입니다. 난이도 상당히 높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본인 인사이트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통제 항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숙사 시험도 마찬가지면 보안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전부가 보는 시험이에요. 실제로 허수도 많고요. 절대 합격하실 수 없으실 공부 안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하시고 합격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통과만 하셔서 만약에 이 시험을 전부 거친 다음에 자격증 따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자들의 혜택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자문료가 20만 원입니다. 심사 나갔을 때. 심사원 보러 가는데 심사원보에서 20일 심사하게 되면 무조건 심사원이 돼요. 그럼 하루에 30만 원씩 받고요. 이때 통합심사 15일까지 하신 분들은 선임심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5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생기면은 45만 원씩 줍니다. 그럼 최대 한 달에 20일에 900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분들이 얘기하세요. 아, 나는 선임급 심사원이고 책임심사원인데 많이 안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심사가 기껏해봤자 5일 합니다. 5일 하는데 심사팀장 입장에서 사람 뽑는데 잘하시는 분을 뽑고 싶겠어요? 못하시는 분을 뽑고 싶겠어요? 선임심사원이라고 모두 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기사 입장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35만원 인력 선임심사원이건 책임심사원 45만원이건 기껏해 10만원 차이, 5만원 차이인데 당연히 뽑죠. 그분들을 뽑아서 본인이 편할 수 있다면 기껏 해봤자 5일 해봤자 25만원이에요. 5만원씩이면 당연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 많이 뽑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가보시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많이 한 달에 한 3번씩 심사를 나가고 막 그러신 분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 난 물리보험밖에 안 해봤으니까 물리보험 한번 볼래요. 이러신 분도 있고. 당연히 본인이 RCMS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실제 경력이 있고 개발 보안, 운영 보안, 그다음에 법률 같은 것도 직접 본인이 보실 수 있을 능력이 계시면은 당연히 많이 뽑겠죠. 많이 채택되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노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10시 출근, 5시 반. 얼마나 퇴근 시간 좋습니까? 알았으면 심사원이 늦게 퇴근하면 보안 담당자는 더 늦게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퇴근을 빨리 시킵니다. 점심 제공하고 있고요. 대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로 한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뭐 2주까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 1주 정도 내외고요. 심사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화 대상이고요. 그리고 보안 쪽에 거의 유일무이한 인증으로 합쳐짐에 따라서 엄청난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문의를 하고 계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좋은 접근성이 있는 곳이 많고요. 원하는 기간에 마음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심사당 심사원 4명에 심사팀장 1명에 5명이 있고요. 매주 최소 4, 5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20명씩 52주 1042명이 한 주씩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걸 따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안을 잘하시는 보안 담당자나 실제로 근무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1년에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을까요? 휴가 2주 쓰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을 전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한테 엄청 유리한 자격증이고요. 그 중에 정말 잘하시는 프리랜서나 잘하시는 그 보안 담당자분 아니면 보안 컨설턴트 분한테는 계속 모집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매번 모자라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기사에서도 매번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RSMS 인증이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의무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예전에 PIMS에 있던 부분이 RSMS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예전 PIMS가 의무 대상자가 없었던 만큼 개인정보 흐름도 같이 인증받을 수가 있지만 이 부분도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장소, 정보 처리 시스템까지 모두 인증은 범위고요. 개인정보 또한 맞습니다. 조직 인력, 물리 장소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RSMS 단독은 인증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PIMS 영역이라고 하죠. 예전에 PIMS 영역으로 단독으로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만 받거나 2개 다 받거나 밖에 없는 거죠.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인증기관, 심사기관, 평가기관, 정책협의회, 인증위원회 중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최근에 보안기사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죠. 답이 뭘까요? 이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아닌 거. 고르셨나요? 예. 고르셨다면 한번 뒤에 답을 보도록 할게요. 정책협의회에 있었죠. 법 제소 및 개선을 결정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있었습니다. 키사나 금보원같이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겠고요. 실제 이 인증에 대해서 인증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따지는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를 수행하는 카이트나 TTA, 키사, 금보원 같은 곳이 있겠죠. 뭐 하나가 없었죠. 평가기관이었었습니다. 평가기관. 그래서 평가기관은 없었고 이거에 대한 각 역할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인증기관은 키사, 금융보안원이 있겠고요. 심사기관은 카이트, TTA, 키사, 금보원입니다. 키사, 금보원은 심사기관이면서 인증기관이 되겠죠. 정책협의회도 있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행안부 같이 실제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고요. 인증위원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인증해서 통과를 시켜내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곳이죠. 이런 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시 시행 이전의 인증기관은 실제 심사받을 때 어떻게 되냐? 6일 지나면 기존의 ICRC 인증 심사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새 기준으로만 받을 수가 있고요. 신규 갱신으로는 기존의 심사를 불가능하고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다 ICRS P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기준으로. 예. ICRS P가 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유사화 및 중복에 대한 내용들이 재배치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의 거죠. 클라우드부터 해서 이제 핀테크까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죠. 직접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느냐고 묻진 않아요. 다만 문제 특성상 해당 문제에 대해서 바뀐 내용을 물어보고 이거 내에서 맞냐 틀리냐를 그냥 알아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달달 이 부분을 외운다고 딱 눈에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내한테 실제 문제로 해석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증 안내서나 다른 자료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도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합 인증 기준으로 총 관리체계 16개, 그 다음 보호대책 64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 22개까지 존재합니다. 문제 문항이 80문제에서 50문제로 바꿨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설마 그럴까요? 심사나 심사 대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직관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이거 인터뷰 보자마자 이게 결함이네 바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심사를 잘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시는 거니까요. 심사 대응은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보안업무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완벽하게 심사 기준을 알진 못합니다. 이런 심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감리사 수준의 문제 두께가 나옵니다. 상황 판단형이라고 하죠. 문제도 어렵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해해야 되고 복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시간이 남을까요? 전 결코 남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의뇌물, 인적암시, 음보사제, 수보재판관 뭘까요? 이 보호대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 두음으로 외웠는데요. 정책, 인적보안, 외부제보안, 물리보안, 인증, 접근 통제, 암호화, 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운영관리, 보안관리, 사고 예방, 재해복구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한 통합 기준 안내서에서 얘기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맨 앞장에 주어집니다. 시험 실제 보실 때도요. 근데 이 시험의 앞장을 보면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볼 시간도 없고요. 이게 이거냐 찾아갈 여유도 없으실 겁니다. 또한 실제 그것만 보다가 되시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이거에 대한 점검 항목, 점검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야 돼서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인증기구들은 반드시 한 개만 매핑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 개 섞여 있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루트 카우즈를 타겟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가 없으면 B고요. B가 없으면 C인데 실제 이거에 대해서 A가 있으면 A에 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외워야 되나요? 16개, 64개, 22개, 102개 총. 인증 대응도 많이 해보셨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결함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외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외우셨을 때 아마 좀 더 점수가 높으실 거예요. 남들보다 찾거나 고민할 시간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 권장드리지만 꼭 외워서만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IMS와 ISMS가 통합되면서 왜 통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증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고시도 일부 개정 안내가 되었습니다. 인증 심사의 생략도 가능하고요. 27001이나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에서 취약점 분석평가 받으신 분들은 일부 그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 포함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통제 항목에 대해서 생략이 되는 거고 관리 과정에 대해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 부분이 여기 있고요. 1, 2, 3, 4 그리고 나머지인 마지막 공보사제야지 제죠. 그래서 1, 2, 3, 4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까지 외우시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레벨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 해석 때 날짜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현재 기준을 생각하세요. 지금 시험 보시는 날짜 그 기준으로 고시 시행 몇 개월도 그걸로 고려하시고 만 14세가 나이가 통과됐냐 안 됐냐도 현 시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미리 얘기 안 합니다. 시험에서.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보안에서 모든 걸 할 줄 아는 사람, 완벽한 사람 뽑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을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반드시 만 14세니까 몇 월 기준으로 해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친절하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만 나이나 그런 거 다 시험 당일날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심사 보신 이후에 이제 1년마다 4호 심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매번 인증심사에 들어가시고요. 3년차 됐을 때는 갱신심사라고 해서 최초 심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시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도 유효기간 연장이라고 하지만 서류만 있을 뿐이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대상자도 존재하고요. ISP,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죠. 그리고 직접 총시 사업자, IDC 쪽도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학병원,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부분도 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의무 대상자로 봐주셔야 됩니다. 출제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문제에 나눠서 4가지 범위로 출제가 되게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범위별 유형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RSMP 인증제도, 인증기준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법률 쪽이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론 기술도 들어갔는데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왜? 이런 법률 쪽이 들어오면서 법률 쪽이 내용 많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문항수가 줄었잖아요. 문항수가 줄고 내용이 줄다 보니까 예전처럼 보안 기술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보기도 바쁜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보안 쪽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보안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오히려 법률 전문가, 법률 컨설팅 하신 분들이 좀 더 합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보면 실무자랑 관리자 레벨이 있습니다. 연차도 한 6년차 정도면 딱 그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실 나이에요. 한 8년차, 9년차 넘어가야 이제 관리자급으로 초기에 들어가시는데 한 6년차, 7년차 분들보다는 8, 9년차 합격자가 높습니다. 왜 그러다 보냐면 보안 기술을 많이 하시는 분보다 실제로 법률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자로서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법률을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별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풀이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 안내서에도 나왔고요. 정답형입니다. 전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제일 쉽고 명료합니다. 이런 문제는 거저 주는 것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형이 있습니다. 틀린 걸 찾아봐라. 말장난이 많아요. 그래서 A이고 B다. 아니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서 B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A만 보고 이거 맞는 것 같아라 생각하시다가 B면 틀린 거면 내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어려워요. 별 2개죠. 합답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전체 리스트 1개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 중에서 4개인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봤던 문제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패킷이 분류되는 모든 패킷을 찾으시오. 노 옵션 기준입니다. 씬 40바이트, 54바이트, 씬 64바이트, 씬 128바이트, 씬 256바이트입니다. 모든 패킷이에요. 정상적으로 분류되는 모든 패킷. 제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이 안에 못 푸시면은 실제로 나머지 시간에서 관리가 안 되세요. 이거 기껏해야 50문제잖아요. 이거 하나 필요한데 저한테 2분까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바로 고르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문제니까.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거 읽으시다 보면 시간이 없으세요. 인터뷰용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자마자 5초, 길게는 10초 안에 바로 푸셔야 됩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B 하나예요. 모든 패킷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번 이거 전부 다 고르셔도 되고 하나 고르셔도 되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어렵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형이에요. 빈칸 채우기인데 이런 케이스에서 그냥 보시면은 그냥 찍을 때 빈칸들이 있겠구나. 빈칸 채우기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틀려도 되는 18개 문제 정도가 되겠죠. 보통 50개 중에서 합격으로 쳤을 때 32개가 합격이라고 치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맞출 수 있겠어요? 합답형이 큰 변수로 작용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잘 맞춰요. 합격권 계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몇 개 더 맞추시면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키사에서 나온 인증 기준 안내서에서 나오는 문제 방식이고요. 첫 번째, 단순 지대형이 있습니다. 이해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냥 단순하게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요? 라고 바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고요. 복합 응용이 있습니다. 2개 이상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죠. 보안 기술과 법률을 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응용 능력을 판단합니다. 더 심한 문제가 나오죠. 상황 판단입니다. 인터뷰를 주고서 이거에 대한 인증 제도, 인증 기준, 법률, 그리고 보안 기술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하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상황 판단형에 합답형이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감리사 형태 지문기를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두 고르세요 나와요. 다 읽고 또 틀리는 케이스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시고 무조건 빨리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독에 대해서 연습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문제 자체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로 판단해서 내려야 됩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좀 이거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 주면 안 되냐? 실제 이게 심사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나갔어도 5일인데 5일 안에 모든 내용을 보완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의사결정이나 모든 판단이나 그런 내릴 시간, 담당자 인터뷰할 시간, 그런 내용이 거의 뭐 길지 않습니다. 인터뷰 한 3, 4번밖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방화벽 보면 한 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진단 문서도 보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실제 심사에 나가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이해도나 능력이 높으신 분을 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시험을 보시고 실제 인증심사 나가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 시험에 붙고 인증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별 유형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통 한 20%에서 30%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보보안 기사 실기형 문제를 필기시킨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죠. 다음의 공격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문제죠? 딱 보시자마자 떠오르신 게 있나요? SQL 인젝션이라 하신 분도 있을 텐데 SQL 인젝션이라고 하면 틀리죠. 왜 틀리냐? 좀 더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블라인드 SQL 인젝션. 블라인드 SQL 인젝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전체 네트워크 구성들을 보고 문제가 되는 영역을 찾고 인터뷰 내용을 고르시오. 어렵죠. 실제 네트워크 구성도 보고 어떤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인터뷰 보시고 이 담당자나 다른 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아니면 잘못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맞추셔야 됩니다.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보안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RSMSP 인증 제도 및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렵죠.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실제 인터뷰에 대한 내용 나고요. 이거에서 결함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 존재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인터뷰나 문서 기반으로 해서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 분명히 사전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엄청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인터뷰가 깁니다. 근데 그게 한 문제예요. 정보보호 법규 및 이제 개인정보 생명 주기가 하는 내용이죠. 경험자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거에 대해 컨설팅을 하시거나
CPPC를 갖고 계시고 피아도 공부하신 분들. 근데 비경험자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법률이잖아요. 법률을 해석 안 하고 이해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 차이도 많이 존재하고요. 정통망법 대상 업체인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업체인지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업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매출 기준에 뭡니다. 쇼핑몰입니다. 아니면 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면 어떤 인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자마자 이게 개보법인지 정통법인지 대상자를 직관적으로 요건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언급이 됐지만 2020년도 시험의 기준에는 시험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5월 28일 이전에 시행된 법률만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난 데이터 3법도 공부했고 내용 바뀐 거 다 아니까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앞에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난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법률 기준으로 바뀐 법률까지 역추적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이 현재 기준인데 왜 예전 걸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제 기준에 대한 나중에 기준을 아시면 됩니다. 통제 기준은 딱 정해진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서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킨 사람이냐 안 지킨 사람이냐 보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 기준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래도 ISSP 인증 컨설팅도 해봤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응 경험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의사 문제지 사세요. 전 이 모의사 문제지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분명 틀린 문제지에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냥 문제를 복원해서 시험 보신 분들이 문제 복원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의사 한 3, 4회차 모아서 문제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오신 문제지가 저희가 천재, 옛날에 보안기사 700제 그렇잖아요.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된 경험이 있으시면 문제에 대한 좀 거부감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원을 구하셔서 서로 간 문제풀이를 해보고 문제집 분명히 틀린 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가 다른 부분 존재하고 말이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 토의를 해보면서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좋겠죠. 근데 만약 RSSP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존재를 하실 거예요. RSSP에 대해서 인증, 실무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책들이 있는데 여러 개 책 중에서 수험서에 대한 인사이트를 안 가시신 책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무 가이드 나왔을 때 수험서에 대해서 맞춰주는 시험 내용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기적이란 브랜드가 분명히 가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2월에 수험서로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 수험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라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나 내용에 대한 정확조는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책이 이것도 초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오탈자나 아니면 내용이 틀린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섞어서 인증 안내서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6개월이나 1년 이상 공부해서 준비하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존재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드릴게요. 일단 ISSP 인증 제도 인증 기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안내서가 존재를 합니다. 시험 볼 때도 그거 보시죠. 그래서 이런 세부 전공 항목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엑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개당 3번씩 반복하고 외우세요. 그리고 암기하시고 이거에 대한 반복돼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안기사 같이 간단하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보안에 대해서 끝판왕을 뽑는 시험인 거예요. 보안의 보스를 잡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한 번 읽고 왔어요? 합격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엄청 높으시거나 아니면은 암기력 정말 좋으시거나 아니면 이거 인증 안내서 한 번도 안 보고 수험서 앞에 얘기했던 수험서만 보고 합격했어요. 정말 이 인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분이 시험만 보신 겁니다. 절대 안내서 안 보시고 합격하시는 분은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험 문제 수험서 안내서부터 좋지 않습니다. 안내서 기준서예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시험 문제 내시는 분도 이걸 보시면서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K사회 수준 안내서가 최고의 공부 방법이고요. 내가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요. 컨설턴트를 해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법률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보호 및 기술에 대한 내용들, 솔루션에 대한 내용 및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 책이죠. 키워드를 정리한 정보보안 119에서도 각종 솔루션 및 법률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기사 내용도 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정보보호 인증 안내서는 진짜 인증 통장목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시다면 이런 책들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책들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법률은 로점.go.kr이 최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바뀐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법률을 직접 보시고 안전성학 조치 기준이나 기술적 관리부 조치 기준, 각종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신다면 어떠한 수험 서적, 어떠한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좋다고 다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6개월에서 1년 이상 올인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보시는 게 아니고 2021년을 기준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몇 개를 드릴게요. 관점상 심사원은 해커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SSL 이슈가 많다 보니까 실기 교육에도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동적 진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SSL 랩 통해서. 그래서 2016년도 및 그 이후에도 SSL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SSL 취약점과 관련 없는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쉘쇼크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브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잼이 있고요. 푸드도 있습니다. 뭘까요? 5, 4, 3, 2, 1. 이 정도 시간 내에 바로 푸셔야 돼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내가 생각을 한 번 더 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쉘쇼크입니다. SS 1.0 때 취약점이 미공개됐고요. 드로인 어택에 대해서 RSA 복구화가 일어났습니다. 푸드 어택에 의해서 하향시키는 공격이 일어났고요. 기밀성 하향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런 공격들은 전부 다 SSL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SSL에 대해서 로그 암호화의 MITM, Man in the Middle 공격 방식을 이용했고요. 로그잼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트프리드 같은 경우에 버퍼를 초과해서 오픈 SSL을 통해서 개인기를 탈취하는 공격이죠. 그럼 결국은 쉘쇼이 배시를 이용한 공격이에요. 배시 취약점. 쉘을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SSL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이런 부분 맞추셨나요?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를 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중 성격이 다른 공격을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럭 추가 있겠고요. 루디 어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워너크라이가 있겠고요. 하트 브리드 공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성격이 다른 공격이 무엇일까요? 좀 애매하죠. 성격이란 것 자체가 기준이 없는 건데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심사원의 인사이트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심사원분들은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5, 4, 3, 2, 1 고르셨나요? 예. 답은 여기서 제가 생각한 답은 루디 어택입니다. 왜 그러냐? 스트럭추나 워너크라이 그리고 하트프리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그렇지만 루디 같은 경우는 제로데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도스 형태의 공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공격이나 알려지지 않은 공격으로 노운 어택, 언노운 어택으로 나뉘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SMSP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증심사. 분명히 해당 시험은 엄청 어려운 시험입니다. 다른 뭐 보안기사, CPPG, 시습, 시사 같은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모든 보안에 대해 이해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2000명 시험 봐도 그 중에 100명 붙기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보안기사 레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합격했을 때 그만큼 즐거움이 있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서 시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